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 사는 50대 남자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호반도시라 불릴 정도로 호수가 많은 지역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호수들은 사실 댐으로 생긴 인공호수입니다. 인공호수라 처음엔 생물이 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물만 있는 상태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형성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처음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변화되고 정착되는 과정이요. 제 인생도 이러했습니다. 무엇도 못할 것 같은 제 인생이 많은 일을 겪고 변화했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 모두가요. 그럼 그동안에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는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저희 삼형제를 키우셨는데요. 막내라는 자리,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은 가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 있어 막내라는 자리는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막내는 형제들을 돕고 희생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대신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늘 형님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그들이 시키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현우야, 이것 좀 가져와. 너 막내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지. 이런 말은 제게 너무 익숙했습니다. 형님들은 항상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명령하듯 지시했고, 저는 반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억울함을 표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형님들의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하는 말 들어야지. 내가 막내인데 왜 일을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럴 때마다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형님들은 제가 하는 일을 당연히 여겼고, 어머니는 제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다그치셨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가장 속상했던 일 중 하나는 어머니의 편애였습니다. 형님들은 잘못을 해도 어머니는 대체로 봐주셨지만, 제가 실수라도 하면 호되게 혼나야 했습니다. 한 번은 형님들이 집 앞에 있는 과일 나무에서 몰래 감을 따서 먹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저를 불렀습니다. 현우야, 내가 감을 땄지? 저는 억울해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들이 땄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동생인데 형들 탓을 하려고 거짓말을 한 거야? 결국 저는 형님들의 잘못까지 떠안고 혼이 났습니다. 형님들은 솔직하게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어머니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잠든 형님들이 너무 미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형님 중 한 명이 새 운동화를 선물 받았습니다. 형님은 그 신발을 자랑하며 하루 종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현우야, 내 새 신발 멋지지? 응, 멋져 보이네. 저는 형님의 신발이 부럽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항상 저는 형님들의 신발을 물려받았거든요. 그래서 부러운 나머지 형님의 신발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갑자기 제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신발을 밟았잖아. 이거 다 더러워졌어. 저는 정말로 신발을 밟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어머니께 달려가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어머니는 형님 말을 듣고 저를 불렀습니다. 현우야, 왜 형 신발을 더럽게 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안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형님의 말을 더 믿으셨고 저는 또다시 혼나야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저는 형님들이 무엇을 하든 거리감을 두고 조용히 지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 둘째 형이 독감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나가셔야 해서 형님의 병간호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현우야, 형이 아프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물도 떠다 주고 이불도 갈아줘. 저는 형님의 병간호를 하느라 며칠 동안 학교에 지각을 했습니다. 형님은 아픈 와중에도 저를 부리며 물을 가져오라고 하거나 TV 채널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지각 사유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형님을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숙제도 못하고 친구들과 놀지도 못한 채 형님의 심부름만 하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병이 나은 뒤에도 어머니는 저에게 칭찬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형님이 건강해지자 형님과 어머니는 제가 형님에게 했던 일을 잊어버린 듯 행동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제 자신이 가족 안에서 소외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도 언젠가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지 않을 날이 오겠지. 저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은 저에게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것이 있었기에 저는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저는 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은 바로 건축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특이하게 어린 시절부터 건축 설계도를 보는 것이 좋아서 집 근처 공사장을 지날 때면 항상 멈춰 서서 구경하곤 했습니다. 친구들은 놀이터로 뛰어가거나 축구를 하러 가는데 저는 혼자 공사 현장 옆에서 철근과 나무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집안에서는 제 관심사나 꿈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형님들과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형제들 사이에서 희생해야 할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을 때 저는 담임 선생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기술 과목 시간에 만든 작은 집 설계도가 정말 잘 그려졌다고 하신 겁니다. 현우야, 너는 정말 설계를 잘한다. 이걸 계속하면 나중에 건축 쪽으로 진로를 정해도 좋겠어. 그 말을 들은 저는 기뻐서 집에 돌아가 제 스케치북에 더 많은 설계도를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형님들은 제 스케치북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무슨 건축가라도 되는 줄 아냐? 형이 봐도 진짜 웃기다. 공부나 열심히 하지 이런 거 해서 뭐 하려고. 형님들은 저를 조롱하며 제 스케치북을 던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도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형님들에게 제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더 진지하게 공부하며 건축에 대해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 동네 작은 독서실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독서실에서 도면 그리기 관련 책도 빌리고 기술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형님들이 제가 독서실을 다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서실? 너 그거 다니면서 무슨 대단한 공부라도 하는 거야? 공부 못하는 게 독서실 가봤자 헛짓이지. 그날 형님들은 어머니께 제게 독서실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독서실 등록비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냥 집에서 공부해. 형들도 독서실 안 다니고 학교 다녔어. 괜히 돈 낭비하지 말고. 결국 저는 독서실에 갈 수 없게 되었고 대신 집에서 조용히 책을 보며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형님들은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놀리며 방해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저는 형님들과 같은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방학 숙제를 하려고 마음먹고 책상에 앉았는데 형님들이 TV를 켜고 크게 웃으며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좀 해. 나 숙제해야 돼. 뭐? 우리가 TV 좀 본다고 방에서 쫓아내려고? 내가 거실 가서 해. 형님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숙제를 끝내려 했지만 방학 중 내내 이어진 방해 때문에 결국 기한 내에 숙제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개학날 저는 담임 선생님께 혼났고 집에 돌아가 어머니께도 크게 야단맞았습니다. 왜 숙제를 못했어? 형들이 그렇게 공부 잘하라고 했는데 내가 문제야. 저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들이 웃으며 저를 비웃는 모습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기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한마디가 저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현우야, 너는 건축에 재능이 있어. 어른들이 뭐라고 하든 네 꿈은 너 거야. 절대 잊지 마. 그 말은 제게 작은 불씨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설계와 도면을 공부하고 스케치를 이어가며 언젠가는 건축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무관심과 형님들의 방해 속에서도 저는 제 자신을 믿고 미래를 위해 묵묵히 나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저는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이는 제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가족들이 정해준 길이었습니다. 형님들과 어머니는 대학 진학은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었고 차라리 기술을 배워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업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수 있잖아. 그게 내 현실이야. 어머니는 항상 현실을 강조했지만 그 현실은 저희 꿈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도 꿈을 놓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건축 설계에 대한 열정을 품고 조금씩 더 배우며 준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런 저희 꿈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방해까지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는 진로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건축 관련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고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축을 전공하고 싶어요. 대학에 가서 더 배우고 싶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제 꿈을 응원해 주셨지만 집에서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야, 내가 의지가 강한 건 알겠는데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다면 부모님과도 잘 상의해야 한다. 내가 원서를 쓰고 준비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니까. 저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와 형님들에게 제 계획을 말했습니다. 엄마, 나 건축과 있는 대학에 가고 싶어요. 준비하려면 학원도 다니고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우야, 너 꿈이 큰 건 알겠는데 우리 집에 그런 돈이 어디 있니? 형들도 다 대학 못 갔어. 공업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게 제일 현실적이야. 형님들은 옆에서 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학? 너도 웃기는 애구나. 그냥 공장이나 가라. 내가 그깟 꿈으로 밥 먹여줄 줄 아냐?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케치북을 꺼내 설계도를 그리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저는 독립적으로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근처 공장에서 단순 작업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학원을 다니거나 책을 사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형님들은 제 아르바이트마저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내가 번 돈 집에 보탤 생각은 안 하냐? 너 혼자 뭐 대단한 거 하겠다고 그러냐? 우리도 돈 없어서 고생하는데. 형님들의 말을 무시하고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지만 어느 날 형님들이 제가 모아둔 돈을 가져간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생활비 부족하다고 해서 썼어. 너도 가족인데 뭐 어때?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지만 어머니마저 형님들 편을 드셨습니다. 내 형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랬겠지. 가족끼리 너무 따지지 말고 도와줘라. 결국 저는 학원에 등록하지 못했고 그 대신 학교에서 주어진 시간과 자료로 꿈을 이어가려 애썼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기술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참가해 보기로 했습니다. 주제는 작은 건물을 설계하고 모형으로 만드는 것이었고 저는 이 기회를 통해 건축에 대한 열정을 발휘하고 싶었습니다. 밤낮 없이 도면을 그리고 작은 나무 조각을 붙이며 모형을 완성했습니다. 친구들조차도 제 노력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현우야, 너 정말 열심히 한다. 내가 이번에 상 받겠는데? 대회 날 저는 자신 있게 제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 발표에서 제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을 받은 친구들은 모두 학원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작품을 제출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 나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냈을 텐데. 하지만 그 순간 담임 선생님께서 다가오셔서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우야, 내 작품 정말 좋았어. 환경만 조금 더 맞춰졌다면 훨씬 좋은 성과를 냈을 거야.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내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 그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 꿈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저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제 꿈을 향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가족의 무관심과 방해 속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제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형님들과 어머니는 저에게 공장에 취직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했습니다. 그때마다 형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만 쫓을 수는 없어. 현실을 봐야지. 하지만 저는 끝내 그 말을 거부하고 제 꿈을 좇기로 결심했습니다. 건축 설계 일을 배워서 나중에 대건축사가 되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고등학교 선배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선배에게 연락을 하고 건설 현장에서 막내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건축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일은 없었지만 현장 실무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현실적인 벽은 계속해서 저를 압박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막내로서 주어진 일만 했고 그 일은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현우야, 저기다가 자재나 옮겨라. 이리 와서 저 자재 좀 세팅해라. 처음에는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첫걸음이라 생각하며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장의 선배들은 저를 단지 막내로만 보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한 것 자체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고 저에게 일만 시키며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현장 감독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현우, 내가 왜 여기 있냐? 여기서 일한다고 너의 꿈이 이루어지겠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일까? 하지만 이때 건설 현장에서 만난 한 선배가 제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 선배는 저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었고 이곳에서 몇 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전부가 아니다. 현장에서 배우는 게 많을 거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 선배의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장애물을 넘지 못했다면 더 나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며 묵묵히 일하는 길만이 제게 남은 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은 저희 꿈을 이해할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실망스러워했습니다. 현우야, 너 그 일하면 평생 힘든 것만 계속할 텐데. 왜 그 어렵고 더러운 일만 골라서 하냐?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배워가고 있는데 부모님은 저를 여전히 단순 노동자로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나 이렇게 계속 배우면 나중에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런 꿈은 이제 그만두고 공장에 가서 일해라. 넌 그렇게 대학 갈 형편도 아니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형님들은 아예 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현우야, 이제 그만 꿈에 속지 마. 공장에서 일해라.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너무 무겁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현장에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일이 힘들었지만 그 와중에도 작은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현장 감독이 저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현우, 이번에는 자재 배치에 관한 일을 맡아보자. 내가 배운 걸 여기서 써먹을 기회가 될 거다. 그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능력을 믿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을 마친 후 감독이 저를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현우야, 생각보다 잘했다. 계속 이렇게 해라. 언젠가 더 좋은 기회가 올 거다. 그날 현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던 중 나는 오랜만에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이 힘든 일을 통해 나는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 그러나 집에 돌아갔을 때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보고 실망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이런 일 말고 좀 더 안정적인 일을 찾지 않겠니?
저는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제가 꿈꾸는 건 그저 안정적인 삶을 넘어서서 더 큰 무언가였기 때문입니다. 졸업 후 몇 년 동안 저는 건설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고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며 좌절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결국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건축 설계를 꿈꾸고 있으며 한 발 한 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와 무관심, 현실의 냉혹함 속에서도 저는 굴복하지 않았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서 제 꿈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제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건설 현장에서 막내로 일하며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제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일정한 월급, 가족에게 보탬이 되는 역할. 그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죠. 저는 건축 설계라는 꿈을 좇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가족들의 기대와는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고 때로는 감정적인 폭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졸업 후 몇 달이 지나 저는 작은 현장에서 일을 배우며 경험을 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우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뭐가 남겠니? 공장에 들어가면 더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잖아. 저는 어머니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보지 못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저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당장은 힘들어도 배울 게 많고 이게 제가 가고 싶은 길이에요. 그러나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아하는 것만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줄 아니? 꿈이 밥 먹여주냐? 내 형들처럼 안정적으로 돈 벌면서 살아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형들처럼 사는 게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제 길을 가고 싶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결국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내내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형님들은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형님들이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고집이 세냐? 엄마 말대로 공장에 들어가서 돈이나 벌어. 형, 저는 제 꿈이 있어요. 공장에서 일하면 저는 제 꿈을 포기해야 하잖아요. 그러자 형님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꿈! 그 꿈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줄 아니? 우리 집 형편도 생각하고 좀 현실적으로 살아. 저는 형님들에게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내 꿈은 가족들에게 항상 무시당해야 하는 걸까? 그날 저는 저녁 식사를 도중에 멈추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남은 어머니와 형님들은 여전히 제 뒷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쟤는 왜 저렇게 자기만 생각하지? 막내라서 그런가 봐. 철이 없어. 그 말을 들으며 방 안에서 저는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며 조금씩 돈을 모으던 어느 날 형님 중 한 명이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생활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형님에게 작은 금액이라도 빌려주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형님들이 제게 해왔던 태도가 떠올랐습니다. 형, 지금은 제가 돈을 쓸 때가 많아서 힘들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형님은 제 말을 듣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는 가족도 안 챙기냐? 내가 번 돈으로 가족을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형님이 화내는 모습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저에게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형님은 결국 어머니께 이 사실을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저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우야, 내 형이 돈이 필요하다는데 왜 못 도와주겠다는 거야? 엄마, 저도 지금 제 일에 필요한 자금이 있어요. 형에게는 나중에 도와줄게요. 그러나 어머니는 끝내 제 입장을 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형제들 사이에서도 너무 이기적이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가족으로 살겠니?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가족에게 제 경제적인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친척들과 함께 모인 가족 모임에서 또 한 번 갈등이 터졌습니다. 큰아버지가 제 일을 물으셨을 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건축 설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큰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응원해 주셨지만 그 말을 들은 형님들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현우는 현실을 몰라요. 그 꿈 때문에 가족들 고생만 더 시키고 있죠. 맞아요. 차라리 공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면 집안에 더 보탬이 될 텐데. 친척들 앞에서 형님들이 저를 비난하는 모습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이 항상 현실을 말하지만 그게 제 꿈을 무시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 말을 한 뒤 저는 모임에서 나와 혼자 걸으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가족들과의 이런 갈등이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동안 어머니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저는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병상에서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너한테 너무 무리한 걸 강요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길 바랐던 거야.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동안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알아요. 엄마가 저를 걱정해서 그러셨다는 거요. 하지만 저도 제 인생에서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현우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엄마가 조금만 더 일찍 내 마음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날 이후 어머니와 저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현실적인 길을 걷길 바랐지만 적어도 제 선택을 존중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저는 제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는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그 갈등 속에서도 저는 제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가장 큰 깨달음을 주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건축 설계라는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기대와 나의 꿈 사이에서 갈등하며 배운 것들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형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병원 치료를 거부하셨습니다. 암 투병을 하고 계셨지만 치료를 받는 대신 남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겠다고 고집하셨습니다. 형님들은 어머니를 병간호하는 부담을 우리 부부에게 떠넘겼습니다. 형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너는 막내니까 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하지 않냐? 형들이야 일도 많고 아이들도 학교 다니잖아. 내가 시간도 많고 가게도 잘 되니까 엄마를 모셔라. 제가 뭐라고 반박하려 해도 형님들의 논리는 언제나 명분을 앞세웠습니다. 결국 어머니를 모시는 건 제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에게 받았던 차별과 상처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차분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를 모셔요. 당신이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잘해내면 결국 어머니도 진심을 알아주시지 않을까요? 아내의 말에 저는 마음을 다잡고 어머니를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던 날, 어머니는 한껏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내가 왜 여길 와야 하냐.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형님들이 어머니를 모시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우리 부부가 책임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투와 표정에는 불만이 가득했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를 위해 직접 음식을 준비하고 집을 어머니의 취향에 맞게 꾸며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처음에는 별다른 감사의 표현 없이 묵묵히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어머니를 모신 이후에도 형님들은 지속적으로 간섭을 했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냐? 너네가 제대로 모시고 있는 거 맞아? 엄마가 식사도 잘못하신다고 하던데 너희 집 음식이 문제 아니냐. 형님들의 말은 억울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어머니를 위해 모든 정성을 쏟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드시기 편한 음식부터 건강 보조식품까지 부족함 없이 준비하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어느 날 형님들과의 말다툼 끝에 저는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형님들, 어머니를 모시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힘들다고 형님들께 책임을 전가하진 않았잖아요. 그럼 이제라도 어머니를 모셔가실래요? 형님들은 제 말을 듣고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형님들은 어머니의 병간호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 책임은 온전히 우리 부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저는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우야, 내가 나를 모시는 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내가 나를 어릴 적부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거 다 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릴 적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형들만 챙기고 저는 늘 뒷전이었던 거 아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셨나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방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고 저 역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어머니를 산책에 데려갔습니다. 아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공원을 거두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어머니, 현우가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형님들과의 갈등 때문에 표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했나 보구나.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머니와의 갈등이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들은 제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주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병세가 조금씩 나아지셨고 우리 가족은 다시 모였습니다. 형님들도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뒤 어머니와 저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가족 모두를 불러 앉히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현우에게 많은 걸 요구하면서도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짐을 지웠는지 몰랐다. 너희도 이제는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가길 바란다. 그날 이후 형님들과 저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조금씩 화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갈등이 해소되면서 가족의 틀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모시는 동안 점점 더 마음을 열어주셨고 저와의 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가 주신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달으며 가족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면서 시작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머니와의 갈등이 점차 해소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지낸 시간은 단순한 병간호를 넘어 삶의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집안 정리를 하다가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첩에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한 남성과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은 분명히 제 기억 속의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은 누구예요? 어머니는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내 친아버지다. 너는 몰랐겠지만 내가 그를 정말 사랑했었단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지. 저를 입양하게 된 배경과 제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가 겪었던 첫사랑의 아픔까지. 내가 내 친아버지를 잊지 못했지만 내가 행복하게 자라길 바랐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다.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모셔주는 걸 보면서 그때의 모든 후회를 조금씩 내려놓고 있다. 어머니의 말은 저를 놀라게 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저를 그토록 지키려고 애썼는지, 왜 형님들과 저를 다르게 대했던 건지, 그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세가 호전되면서 점차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현우야, 나와 함께 바다를 보러 가자. 어머니와 함께 어린 시절 살았던 동네로 여행을 갔습니다. 바다를 보며 어머니는 그곳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가 내 친아버지와 처음 만났던 곳이야. 바닷바람을 맞으며 둘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몰랐던 어머니의 삶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행은 저와 어머니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점차 회복되면서 형님들과의 갈등도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어느 날 형님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우야, 우리가 너무 심했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는 걸 보면서 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 형님들은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형님들과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형님들과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었고, 우리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다시 가족의 끈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이 좋아지시면서 뜨개질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겨울에 따뜻하게 다니라고 목도리를 떠줄게. 어머니의 손길이 닿은 목도리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저를 향한 사랑과 미안함을 담은 마음이었습니다. 목도리를 완성한 날, 어머니는 제 목에 그것을 걸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어디를 가든 이 목도리가 널 따뜻하게 지켜줄 거야. 그 순간 저는 어머니와의 모든 갈등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 가지 부탁을 남기셨습니다. 현우야, 내가 너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나 하고 싶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꼭 이루고 내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라.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꼭 약속 지킬게요. 어머니가 제게 주신 사랑과 힘을 잊지 않고 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지만 그날의 약속은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다짐으로 남았습니다. 어머니와의 시간이 저에게 준 깨달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저를 키운 사람이 아니라 저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며 겪었던 모든 경험은 제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지탱해주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사랑과 가르침은 제 삶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환경에 적응해 때론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정착해야 했던 제 모습.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공호수와 비슷하지 않나요? 앞으로 때때로 제 삶은 변화할 것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